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마흔, 논어를 읽어야 할 시간이라는 책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신정근. 신정근 선생님은 서울대학교에서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을 배우고 동대학원에서 동양철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유학대학장, 유학대학원장, 유교문화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이 책은 논어를 모두 101가지 주제로 나눠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풀이해 일상생활에 해당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원문을 설명하면서 인문, 승당, 입실, 여언의 단계를 거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문은 해당 구절의 현대적인 맥락을 소개하고 승당은 논어의 원문을 도금과 번역을 곁들여서 제시하며 입실은 논어 원문에 나오는 한자어의 뜻과 원문 맥락을 풀이하고 여언은 논어를 현대 관점에서 되새겨 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자 한 주제의 여언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것은 옛것 속에 들어있다. 온고지신. 온고지신을 유선 전화기에서 무선 전화기로 다시 스마트폰으로 이어지는 통신의 진화와 견주어 생각해보자. 유선 전화로는 전화기가 있는 장소에만 통화할 수 있다. 이에 사람들이 선이 없어도 전화기에서 조금 떨어져서 통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무선 전화기가 나왔다. 다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통화하고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싶다는 생각에 따라 스마트폰이 나왔다. 사실상 유선 전화기 안에 다음에 나타날 무선 전화기의 모습이 들어있고 무선 전화기 안에 스마트폰의 모습이 들어있는 것이다. 즉 스마트폰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유무선 전화기의 나아갈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생겨난 것이다. 옛것이 안고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새것이 필요하므로 새것은 이미 옛것 속에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과거가 현재와 미래의 얼굴인 셈이다. 창조는 옛것의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면서 새것이 모습을 드러내는 옹고지신의 과정에서 이룩된다. 이런 점에서 옹고지신은 대학에서 말하는 나날이 새로워지는 일신의 진화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새것과 창조를 슬로건처럼 너무 큰 소리로 외친다. 그리하여 애것이 변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괴물이나 암세포인 양 혐오하게 만든다. 또 애것을 두드려 부수거나 깡그리 없애버리는 것을 능사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오산이다. 아니, 오산을 넘어서 정치적 의도를 깔고 있다. 진정으로 환골탈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상대를 없애기 위해서 변화와 창조를 외치는 것이다. 1993년에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말이 언론지상을 뜨겁게 달궜다. 사실 이 말도 변화와 절실함, 질 위주의 경영, 상품 생산에서 모방을 벗어나 선도를 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문제될 게 전혀 없다. 하지만 그 말 자체는 창조를 일궈낼 변화의 방향이나 원칙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침을 던져주지 못한다.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기업 경영이면 기업에 초점을 둬야지 그와 상관없는 사생활을 끌어들이느냐, 기업가가 사람의 독립적인 정신세계에 간섭하느냐 등의 다양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변화가 필요하면 사람을 자극하는 구호가 아니라 방향과 의미를 담아내는 우리 시대의 고전적인 어록을 만들면 좋겠다. 없다면 옹고지신은 변화를 지도하는 말로서 기억할 만하다. 변화는 무조건 왁자지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알차게 일구는 것이다. 혁신과 창조의 변화는 외양을 번지르르하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실을 굳건하게 다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선생이 일러주었다. 무엇을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자왈 지지자 불려 호지자 호지자 불려 락지자. 공자는 아는 것, 좋아하는 것, 즐기는 것을 점층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다. 만약 이 세 가지를 달리 파악한다면 공자와 생각을 달리하거나 공자의 생각에 반대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순서와 의미 차이에 동의하느냐에 있지 않고 공자가 세 가지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사실 제대로 알면 실천한다거나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생각하면 아는 것은 비교 대상에서 제일 앞이 아니라 제일 뒤에 놓일 수 있다. 하지만 공자는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지속적인 힘으로 작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더라도 꼭 그렇게 하지 못하고 뇌물과 부정이 나쁘다는 것을 알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비슷한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결국 선악이든 호우든 기륭이든 그 무엇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사람을 지속적으로 몰고 갈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아는 것이랑 좋아하는 것과 즐기는 것은 구별이 된다. 하지만 좋아하는 것과 즐기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 먼저 좋아하는 것과 즐기는 것이 아는 것이랑 반대되지 않고 아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뭔지 알아야 제대로 좋아하고 즐길 수 있으니까 말이다. 좋아하는 것은 주체가 대상이 가진 속성에 좌우되는 특성을 갖는다. 한 사람이 농구를 좋아한다면 그이는 농구가 가진 어떤 특성으로 인해 그것을 좋아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농구가 원래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잃어버리거나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농구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된다. 주체와 대상은 각기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존재로 여전히 구분되고 있다. 만약에 즐긴다는 것은 대상이 어떠한 상태와 조건에 있더라도 주체가 그 대상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대상의 속성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주체는 그것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 주체와 대상은 더는 다른 것으로 구분되지 않고 하나로 관조되고 있다. 예컨대 음악을 즐긴다면 음악이 없는 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내가 음악을 즐기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말에는 간혹 이런 구분법과 달리 쓰이는 용례도 있다. 무조건적으로 좋아한다고 할 때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에 가깝다. 또 피서지에서 만난 사람끼리 하룻밤 즐겨보자고 할 때 즐기는 것은 좋아하는 것에 가깝다. 곤이불악 공지에 몰리고도 배우지 않는다면 공선생이 터놓고 이야기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이가 최상이고 후천적으로 배워서 아는 이가 그 다음이며 살다가 어려움을 겪고서야 배우려는 이는 또 그 다음이다. 살다가 어려움을 겪고서도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 가장 아래니라. 곤경은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이는 자신이 그 상황에 놓인 것을 두고 쪽팔린다고 하거나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한다.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으니 불이 나게 상황을 벗어나려고 한다. 그럼 나아지는 것이 없다. 다음에 또 비슷한 상황이 와도 운수를 탓할 것이다. 이런 유형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므로 결국 퇴보하게 된다. 설령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평균보다 늦게 나아가므로 퇴보와 같다. 물론 자신은 퇴보가 아니라고 굳게 항변할 것이다. 이때는 재수가 아니라 시대를 잘못 만났다고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보다 뒷걸음질하는 곤이불악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고는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신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을 일깨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즉 변신의 초대장이다. 예컨대 앞에 경찰관처럼 평소에는 자신에게 검사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곤을 겪고서야 그 자질을 발견한 것이다. 잔고가 16달러밖에 없고 구직은 번번이 실패해 생애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이 대기업의 수질 오염을 밝혀낸 실화를 다룬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에서 줄리아 로버츠는 소송을 하면서 변신을 하게 된다. 이처럼 우리가 곤의 초대장에 응하지 않으면 곤이 불악이고 응하면 공이 학지가 된다. 자신이 생이 지지가 아니라고 하늘을 탓하고 학이 지지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부모를 원망하며 곤이 학지가 힘들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늘 곤지불악에 머무른다면 그 사람은 세상을 향해 너무 많은 저주를 쏟아내는 사람이 아닐까? 박시재중 널리 베풀어 힘겨운 삶을 함께 풀어내자.
왜 공부를 하는 걸까?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서 공부한다는 답이 가장 빨리 찾아온다. 그럼 알고 나면 어떻게 할까? 그때 가면 또 모르는 것이 생길 것이고 그걸 알려고 또 공부를 한다고 대답할 수 있다. 우리는 신이 아니므로 전지를 목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전문적인 학문은 해당 분야에만 적용되지만 인문학은 삶 전체와 관련을 맺는다. 그 덕분에 인문학은 전지가 아니더라도 인생을 조망하고 역사를 일별하며 현재와 미래를 설계하는 힘을 준다. 즉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이 가진 알므로 인생과 역사 그리고 세계를 나름대로 조직할 수가 있다. 그럼 끝인가? 철학자는 이제까지 세계를 해석만 해왔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변혁하는 일이다. 라는 마르크스의 포이에르바에 관한 11번째 태제에서 보듯 해석 너머의 변혁이 남아있는 것일까? 내가 세상을 아름답고 바람직하게 만드는 그림을 그려놓은 것도 엄청난 가치가 있다. 그것이 없던 시절에는 그림 그리기가 최종 목표가 되겠지만 그림이 그려졌다면 목표가 달라질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공자는 박씨 제중이란 과제를 던진다. 막연히 알고 싶어서 공부를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내적 동력이 떨어지면 공부를 계속하기 어렵다. 더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귀찮아하지 솔깃해하지 않는다. 시험 공부는 시험이 끝나면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책이 지긋지긋해서 쳐다보기도 싫다. 어학 공부를 할 때 보던 책을 그 뒤에도 쭉 보는 사람은 없다. 이처럼 실용적인 공부는 실용이 끝나면 더는 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공부하는 이유가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이것이 바로 인문학의 힘이다. 인문학은 한갓 자신의 학식을 뽐내기 위해서 자신을 장식하는 것도 아니고 눈앞에 닥친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외워야 하는 암기 대상이 아니다. 인문학은 나를 돌아보고 또 나를 주위 세계 속에 집어 넣어보고 세계에서 발생하는 병리 현상의 원인을 찾아 들어가게 한다. 그 과정에서 나는 변하게 된다. 그것은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된다는 것만이 아니라 나와 세계를 관련짓고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전에 나의 세계에 없던 이웃의 문제가 나의 문제이자 우리 모두의 문제로 다가오게 된다. 공자는 이를 박씨 제중이라고 말하고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만의 것으로 독점하지 않고 절실한 사람과 함께 나누고 음식, 식수 등 기본 생존권이 위협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다. 불교는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추구한다. 소승 불교는 개인의 해탈에 초점을 준다. 대승 불교에 이르면 세상에서 한 사람이라도 고통을 겪는다면 그 사람을 내버려 두고 개인 해탈을 우선시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내세웠다. 박씨 제중은 바로 세상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야 한다는 사고에서 내가 세상으로 들어가 함께 돌겠다는 방향 전환을 나타내는 말이다. 쉽지 않은 일이다. 유일신의 전통 문화에서는 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부와 나눔의 길에 동참한다. 우리나라에는 영광을 나누도록 하는 신은 없지만 박씨 제중의 책무를 자각한다면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늘이 무슨 말을 하는가? 천하 언제? 언어는 교육 현장에서 없을 수 없는 요소다. 부처와 가섭이 말이 아닌 미소로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했다고 하는 염화 미소 고사가 있지만 이도 두 사람 사이에 다른 인연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역설적으로 말이 서로의 이해를 가로막을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의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모두 다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서로 쓰는 말이 같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담은 뜻이 달라 이해를 가로막을 수 있다. 예컨대 보통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사람이랑 콩쥐처럼 계모의 박대를 받고 자란 사람, 어릴 적부터 고아가 되어 부모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자란 사람은 같은 어머니라는 말을 쓰더라도 서로가 생각하는 어머니의 뜻이 같을 리가 없다. 감동적인 모녀의 사랑 이야기를 고아 출신이 얼마나 감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은 서로 다른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상호 이해가 어렵다. 대담 프로그램을 시청하다 보면 패널이 상대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서로 물고 물리며 생산적인 토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가 한마디 하면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져서 이야기가 뱅뱅 돌고 도는 경우가 많다. 공자도 말이 이해가 아니라 오해를 낳은 원인이 된다는 것을 경험한 듯하다. 제자로서 스승의 침묵 선언에 당혹스러워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새로운 체험을 낳을 수 있다. 공자의 침묵 선언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단순히 이제까지 말을 너무 많이 했으니 말하기를 그칠 때도 되었다는 뜻일 수도 있다. 지금까지 말과 행동을 나란히 했지만 앞으로는 행위로 보여주고 말은 끊는다는 뜻일 수도 있다. 또 말이 오해를 낳는 경험을 통해 말의 불필요성을 선언한 것일 수도 있다. 공자가 지금은 살아서 말하지만 앞으로 있을 죽음 이후를 대비해서 말을 그만두겠다는 뜻일 수도 있다. 우리도 공자와는 다른 맥락이지만 간혹 침묵의 대화를 한다. 그 대화는 언뜻 비정상적이고 낯설어 보이지만 우리를 전에 느끼지 못했던 경험으로 이끈다. 침묵은 자신을 청취자이면서 발화자이게 만든다. 질문이 주로 상대를 향할지라도 저 사람 왜 저래?에서부터 나는 질문을 일으키고 그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상대가 나에게 차지하는 무게와 비중을 새삼 느끼게 만든다. 이전의 상대는 나의 물음에 언제나 대답하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내가 질문조차 던질 수 없는 부재의 인물이 되기 때문이다. 공자는 침묵으로 존재하지만 부재하는 역설에 놓이는 것이다. 이는 제자들로 하여금 공자의 죽음 이후 공자의 존재를 확인하는 길을 오색하게 만든다. 이를 우리는 공자의 침묵이라고 할 만하다. 역시 침묵은 금이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